2016년도 6월 25일날 시행했던 문제, JPG에 관한 내용입니다. JPEG는 사진 전문가 단체에서 지정한 국제 표준 코드예요. 근데 사진 전문가 단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팀이 모였나 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렇게 썼어요. Joint Picture Expert Group. 그래서 얘를 JPEG라고 썼나봐요. 근데 이 JPG가 확장자를 보통 세자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JPE라고 쓰다가 JPEG하고 JP하고 발음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JPG 이렇게 발음을 한 거예요. 이 자를 빼고 JPEG라고 안 하고 그냥 JPG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진 찍은 걸 보면은, 이렇게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도 뭐 사진 폴더가 이렇게 샘플이 있는데 보시면 여기에 JPG라고 되어 있거든요. JPG가 바로 사진을 압축하고 해제하는 그런 국제 표준이다, 이렇게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단체가 하나가 아니라 조인트, 그런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작업을 했다. 그래서 JPG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자, 그러면 JPG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얘는 압축을 하게 되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손실 압축도 있고 비손실 압축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손실 압축이라고 하는 거는 사물을 빛으로 이제 구분해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 표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나 속도는 빠르다. 비손실 압축을 하게 되면은 속도가 빠르고 이것도 손실 없이 압축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게 제일 좋은 거죠, 비손실 압축을 하면. 근데 이거는 비용을 내라는 거예요. 얘는 무료인데 얘는 유료다 이거지. 그러니까는 그러면 유료를 써야 되느냐 무료를 써야 되느냐. 근데 이 손실 압축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미지 손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 눈에는 잘 못 느낀다. 그렇다면은 전문가들이 아닌 이상은, 어차피 전문가들은 JPG라는 비손실 압축 쓰는 거 아니고요, 다른 방법을 써요. 로우 파일이라고, LAW 로우 파일이라고 하는 걸 쓰거든요. 그걸 쓰면은 손실도 없고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그게 전문가들은 그걸 따로 쓰는 게 있으니까는 그냥 보편적으로, 저도 사진하는 사람이지만 그냥 JPG로 손실 압축 기법을 이용해서 압축을 해서 사용하거든요. 전혀 못 느껴요. 정지화성을 위해 만들어진 손실 압축 방식의 표준인데, 비손실 압축 방식도 있긴 있지만은 특허 문제, 그리고 압축률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영량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불편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비손실 압축 방법은 쓰긴 쓰지만은 돈 내고 쓰는 불편함이 있어서 잘 안 쓴다. 그 다음에 JPG, JPEG 줄여서 JP 이렇게 쓰긴 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상에서 사진을 보내고 봤는데 용량이 적으니까 어떨까요? 속도가 빠르겠죠?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PNG는 어떠냐 이거죠. PNG는 손실이 없어요. 무손실 압축 방법이에요. 비손실 압축 방법을 쓰니까 PNG가 품질이 좋죠, 당연히. 근데 이제 문제는 GIF예요. GIF도 비손실 압축 방법인데 얘는 품질이 우수하죠, 당연히. 근데 컬러가 256 컬러밖에 없어요. GIF는. 그래서 사실은 GIF다라고 하는 거를 쓰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JPG는 1600만 컬러고 PNG도 1600만 컬러고 GIF는 256 컬러인데 256 컬러가 어떻게 껴붙이냐 이거지. 아무리 품질이 낮고 좋다를 떠나서. 근데 이제 PNG가 아무리 압축을 해도 얘는 비손실 압축을 쓰기 때문에 품질이 가장 우수하다. 그런 이제 특징이 있으니까 요게 틀린 거 말이죠. 여기에 비해서는. 그 다음에 영상 표현과 압축 방식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으며 전자상거래, 디지털 방송 이런 곳에서 많이 사용하는 영상 압축 기법이래. 영상 압축 기법은 종류가 많아요.
엠팩 1, 2, 3는 없어요. MPEG3는 MP3라는 게 오디오 부분에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MPEG3을 안 쓰고 MPEG4로 넘어갔어요. 우리 스마트폰에서 촬영하는 게 MPEG4죠. 그리고 엠팩 이제 7. 엠팩 7은 어디에 사용한다? 전자상거래. 엠팩 21은 어디서 사용한다? 보안, 유통 이런 쪽에서 하는 기술이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사회에서 정보 보안을 위협하기 위해 웜의 형태를 이용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 거. 웜은 뭐라 그랬어요? 바이러스의 한 종류라고 보기에도 참 애매한 게, 바이러스는 특징이 있어요. 자기 복제가 있고, 첫째 자기 복제, 그 다음에 파괴 기능이 있어요. 데이터 파괴 기능, 그런 것들이 있는데 웜은 파괴 기능이 없어요. 자기 복제 기능만 있어요. 트로이 목마는 파괴 기능이 있거든요. 바이러스예요. 네. 그러니까 웜의 형태를 이용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 됐으니까는 참 어려운 거죠. 이게 용어들이 과거에는 그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문제를 내다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용어들이 좀 낯선 용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요. 엑셀에 사용하는 매크로, 뭐 매크로 바이러스, 이거 답을 뭐 알려줬네요. 부트 바이러스는 뭡니까? 윈도우 안에는 윈도우용, 우리가 C 드라이브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윈도우가 부팅되는 영역이 이 안에 있잖아요. 이 안에. 근데 이 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부팅 영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안에는 어딘가에는 있는데 안 보여. 그 부팅 영역이 손상을 입으면 부팅이 안 되니까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팅이 안 되니까는 천상 새로 윈도우를 설치해야죠. 윈도우가 새로 설치가 되면은 프롬 새로 깔아야 되죠. 그럼 데이터는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은 윈도우를 새로 설치할 때 보통 포맷 하거든요. 그럼 데이터 손상 입죠? 난리 나는 거죠. 부팅이 안 되면 일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파일 바이러스는 뭡니까? 부팅은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손상을 입어요. 부트 앤 파일 바이러스는 아주 밉죠. 부팅도 안 되죠. 부팅이 안 되면 다른 컴퓨터에 이 하드디스크를 분리해서 오류가 난, 바이러스 감염된 이 하드디스크를 띄워가지고 다른 컴퓨터에다 꽂으면 인식이 돼요. 다 인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파일 바이러스도 문제가 생겼지, 부트 바이러스 문제가 있지. 부팅이야 윈도우 새로 깔면 된다고 하지만은 그 안에 데이터도 바이러스 윈도우를 설치하기 전에 벌써 이미 손상을 입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아주 피눈물 나는 거예요. 피눈물 나. 예,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매크로 바이러스는 아래 한글에도 매크로가 있고요, 엑셀에도 있고 워드에도 있고 다 이런 매크로가 있는데, 이런 매크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모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감염되면은 이제 그 매크로가 작동이 돼서 바이러스를 유포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엑셀 시간에 매크로를 사용하게 되면은 경고 메시지가 뜨잖아요. 사용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크로 바이러스 때문에. 인터넷의 기술이다. 인터넷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술이 생겨요. 첫째, 핸드폰, 노트북, 무선 인터넷이 연결되기 때문에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전자우편, 전자결제, 정보 시스템에 적용한 것이다. 다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납품오차나 공공앱처 이런 통신을 하기 위한 다 좋은 얘기인데, 중요한 건 인트라넷이야. 인트라넷.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와서 수강 신청하시는 게 아니라 댁에서 하신단 말이에요. 어느 학원이나 어떤 공부, 우리 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인터넷으로 수강 신청을 해요.
그럼 인터넷으로 수강 시청한 정보를 직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겠죠. 본단 말이에요. 저희 강의하는 강사들은 본인의 강의에 연결되어 있는 강사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어떤 수강생이 수강 시청을 했는지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내부 인터넷과 외부 인터넷을 연결한 인트라넷이라는 기술이에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지금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 누가 수강 시청을 했는지, 그 다음에 이 수강 시청한 내용에 대해서 또 노동부 과정이니까 노동부의 승인을 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떤 과정을 개설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인터넷으로 연결을 하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연결된 정보를 보면은 그 정보를 담당자가 정보를 입력을 해서 처리하면은 상급자들이 또 확인이 가능하고 동료들도 확인이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바로 인터넷이에요. 인트라넷. 굉장히 좋은 거죠. 과거에는 인트라넷 같은 걸 하려고 그러면 뭐 인터넷이 안 되니까 일단 못하고, 일단 이 센터에 와서, 이 교육기관에 와서 수강 시청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좀 더 확산하면 엑스트라넷이라고 불러요. 엑스트라넷. 인트라넷보다 더 확산된 기능. 엑스트라넷. 우리 설명이 3번에 나오는 거죠. 엑스트라넷. 자, 그러면 1번은 어떤 거냐? 블루투스, 뭐 와이파이 이런 거로 연관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은 엑스트라넷. 네 번째가 유즈넷이라 그래요. 유즈넷. 다른 말로는 뉴스그룹이라고도 불러요. 뉴스그룹. 우리 해설에 보면은 유즈넷이라고 써 있는데 유즈넷을 다른 말로 뉴스그룹. 그래서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이것은 뉴스그룹인데, 뉴스그룹은 새로운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틀렸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표현이죠. 뉴스그룹은 소식을 주고받는 게 아니다 틀리다가 아니라 카페처럼 서로의 공통의 관심사를 주고받는 거예요. 새로운 뉴스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 뉴스그룹이라고도 하고 유즈넷이라고 하고. 그 다음 문제.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프로토콜이다. 웹브라우저. 우리 웹브라우저 할 때 어떻게 해요? 앞에 HTTP 하고 붙죠? 앞에 HTTP 하고 붙어요. 이렇게 붙어요. HTTP 그 다음에 콜론 // 이렇게 붙죠. 프로토콜이에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통신 규약을 말하는 거죠. 통신 규약. 그래서 HTTP라고 쓴다. FTP도 있어요. FTP도 있고 TCP/IP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7번 문제. 인터넷상에서 통신 접속자 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어. 월드컵 경기장에 결승전 하는데 출입구가 하나만 있으면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요? 한꺼번에 들락날락거리질 못해요. 그러나 장점은 있어요. 비용이 별로 안 들어. 그렇잖아요. 우리 센터에 들어오는, 우리 교육기관에 들어오는 출입문이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여기 2개나 있어. 그렇죠. 2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접속자 수가 너무 많으면 과부하가 걸려요. 출입문이 하나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움직일 때 불편해요. 그래서 출입문을 크게 하든지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인터넷상에서도 어느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요. 어느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서울 지역 사이트, 부산 지역 사이트 똑같은 사이트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거지. 그럼 서울 사람은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접속을 하고 부산 사람은
부산 지역에 있는 홈페이지 접속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어차피 인터넷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접속을 해서 그 지역에 가까운 서버를 통해서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센터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그러면 서울 지역 서버를 하나 만들고 부산에도 하나 만들고 인천에도 만들어서 접속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면 좋겠죠. 그렇게 되는 거를 미러 사이트라 그래요. 똑같은 거 거울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그걸 미러 사이트라 그래요. 근데 우리 교육기관 같은 경우 뭐 하나만 있어도 되잖아요. 전국적으로 이 교육기관에 와서 오프라인으로 교육 듣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온라인 교육기관들은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온라인 교육기관들은. 그 다음에 평창올림픽 이런 경우에 올림픽을 중계방송 해줘야 되잖아요. 내용을. 그러면 그거를 다 올림픽 그 중계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모든 걸 통제하려면 어려우니까 각 지역으로 분산시켜주고 분산된 지역에서 각각 국민들이 연결해서 볼 수 있게끔 해주면 더 좋겠다 이거죠. 그런 미러 사이트라는 말도 나와요. 네트워크 관련 장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이 장비는 우리가 사실 볼 수 있는 장비는 허브예요. 허브. 가정에 공유기들이 있는데 이 공유기 뒷면에 붙어 있는 게 허브거든요. 그 이런 허브 외에는 볼 게 없어요. 솔직히 우리 가정에서 라우터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브릿지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게이트웨이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육기관에서도 대부분 허브만 있지 다른 장비는 없거든요. 이런 라우터나 브릿지나 게이트웨이는 그 통신망을 서비스해주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에 있는 거지 여기에 있지는 않아요. 자, 라우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최적의 경로를 설정한다. 최적의 경로를 설정한다. 이거 전송을 위한 최적의 경로를 찾는다 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허브는 여러 대 컴퓨터를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 대 컴퓨터 연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브릿지는 뭐냐면 물리적으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브릿지는. 그런데 여긴 지금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신호로 변환한다? 디지털을 아날로그 바꿀 거를 우리는 변조라 그래. 변조. 모듈레이션. 그리고 아날로그를 다시 디지털로 되돌려주는 거를 복조. 디모듈레이션. 우리말로 변복조 장치. 영어로 모뎀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뎀. 이 설명은 지금 모뎀을 설명하고 있어요. 가정에 모뎀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는 우리 해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출입구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출입구 역할. 다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입구 역할을 하는 장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몇 가지 용어만 딱 체크해서 외우시면 돼요. 라우터는 뭐다? 최적의 경로를 찾는다. 허브는 여러 대를 연결하는 거고, 브릿지는 뭐다?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물리적으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그러니까 A라는 지역 네트워크랑 B라는 지역 네트워크를 서로 물려줄 때, 그때 라우터, 브릿지를 이용하면 되고요. 게이트웨이는 출입구 역할을 한다. 출입구 역할. 그거만 해설에 나와 있는 거 잘 돼 있어요. 해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틸리티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유틸리티. 어떤 도와주는 것들. 백신 같은 경우 유틸리티가 되고요. 그림판 같은 것도 유틸리티고요. 메모장 같은 건 유틸리티예요. 계산기 같은 거. 윈도우가 사용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한테 서비스해주는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런데 이제 그게 아래 한글 포토샵, 엑셀, 파워포인트처럼 그렇게 광범위한 역할을 해주는 거는 유틸리티라고 보통 표현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고, 예.
여기 있네요. 디스크 조각 모음, 화면 보호기 이런 거, 뭐 윈도우 디펜더, 백신 같은 거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유틸리티라고 보면 되고요. 그거를 과거에 그 미국의 노턴이라는 회사에서 노턴 유틸리티라는 이름으로 이런 유틸리티를 판매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서비스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컴퓨터의 동작에 필수적이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주 목적에 대한 일부 특정 과정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들이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컴퓨터 동작에 필수적인 게 아니죠. 컴퓨터 동작에 필수적인 거는 윈도우상에서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르게 제공해 주는 거잖아. 작업 관리 프로그램, 자료 관리 프로그램, 슈퍼바이저 콜 프로그램, 그 제어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윈도우의 운영체제 기능이 뭐죠?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이 제어 프로그램에 있는 이런 것들. 그게 이제 동작이 필수적인 것들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USB 메모리 꽂으면 자동으로 인식하고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면 저쪽으로 쭉 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필수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조각 모음이나 이런 거는 화면 보기는 필수적인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시작 보조 프로그램에 가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틸리티라고 보면 돼요. 네. HTML의 단점을 보완했다. HTML의 단점을 보완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해설해 보면은 그 자세한 설명 안 나와 있는데 HTML5도 HTML의 단점을 보완한 거고 HTML5,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미지 애니메이션 지원이라 그랬어요. 다이나믹한 거죠. 다이나믹한 거. 그러니까 DHTML이고요. 그 다음에 가상현실을 도와주는 VRML 같은 경우도 있고요. 가상현실. 예. 자바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는 자바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죠. 그 다음 문제. 롬에 기록된다. 롬. 하드웨어를 제어한다. 하드웨어의 성능 향상을 위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의 집합을 의미한다. 마이크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 하드웨어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을 우리는 마이크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펌웨어죠. 그게 말 그대로 펌웨어. 여기 지금 잠깐만 뭐가 있던데 밖에 IP타임 업그레이드 알림이 이런 게 있네요. IP타임 업그레이드. 이건 뭐냐면 공유기가 있는데 이 공유기에 펌웨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공유기 안에도 회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회로들을 때가 되면 새로 개발 업체에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주거든요. 기능들을 서비스 올려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하라고 화면에 떠요. 그러니까 펌웨어죠, 펌웨어. 가장 대표적인 게 차량에 있는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 예.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CCTV. 차량에 CCTV 있잖아요.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 움직임이 발생하면 그때 촬영을 하잖아요. 녹화가 들어가더라고. 가만히 있을 때는 계속 촬영하면 메모리만 낭비되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다가 차가 이렇게 흔들리거나 센서의 옆에서 앞에 근접 센서라든지 조도 센서에 의해서 뭐가 움직이면 그때 촬영이 들어가요. 충격을 받는다든지 당연히 촬영이 들어가겠죠. 주행 중에는 차가 움직이니까 촬영이 들어가고, 그럼 그 안에 뭔가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칩이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펌웨어죠. 디지털 피아노 안에도 펌웨어가 들어있고요. 펌웨어는 많이 들어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펌웨어들은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 MP3 플레이어, 조그만 MP3 플레이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USB 케이블 꽂아가지고 MP3 노래를 거기다 저장을 해서 노래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칩 안에 뭔가 기록이 돼야 되고
노래를 재생해주는 프롬이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펌웨어가 되는 거죠. 4비트로 나타날 수 있는 정보 단위는 했는데 1비트가 1비트가 0이냐 1이냐 하는 걸 나타내요. 0이냐 1이냐. 그 비트 4개를 모으면 니블이라고 하는 니블. 그 비트가 8개가 모이면 한 캐릭터, 한 글자가 되죠. 그러니까 캐릭터는 8비트예요. 8비트고요. 니블은 4비트고요. 우리 해설에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블럭, 파일, 데이터베이스 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꼭 반복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기억 장치로 사용하는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쉽게 말해서 우리 USB 메모리라든지 디카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EEPROM의 일종이다. EEPROM은 본래 주기억 장치 롬에 속해 있던 건데 이걸 확장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로 사용할 수 있게끔 늘려놓은 거죠. 얘는 전원이 꺼져도 내용이 소실되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력 소모가 적고 전송 속도가 빠르고, 블록 단위로 저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블록 단위. 그 블록 단위인지 트랙 단위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트랙이라는 말은 뭐냐면 레코드판처럼 둥그런 원판에 기록이 들어가는 걸 트랙이라 그래요.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안에가 둥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디스크는 둥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둥글게 들어있는 그 안에 길이 수만 개의 길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운동장에서 뜀박질한 트랙 있잖아요. 100m, 200m 이런 거 뜀박질 할 때 트랙이 있는데 그런 트랙 단위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기도 해요. 근데 플래시 메모리는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트랙 단위는 아닐 거란 말이야. 트랙 단위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조금 어색한데 트랙 단위다 아니다 라는 게. 그러나 트랙 단위는 하드 디스크처럼 둥그렇게 되어 있는, 즉 플로피 디스크라든지 하드 디스크 CD 같이 둥그렇게 되어 있는 곳에 트랙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트랙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14번) 누산기. 누산기는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예요. 정식 명칭은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인데, 연산장치 내에 있는 어떤 결과를 5 더하기 3 빼기 2 그러면 5와 3을 더해서 2를 빼야 되는데, 이때 5와 3을 먼저 더한 8을 어딘가에 기억을 해놔야 2를 다시 뺄 거 아닙니까? 그때 결과를 기억시켜주는 임시기억 공간이죠.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공간이에요. 그걸 우리는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 누산기라고 부른다 이거죠. 명령의 순서를 기억하는 장치는 뭐예요? 명령의 순서? 명령의 순서가 아니라 사실은 현재 실행하는 명령어를 기억하는 건 명령어 레지스터, 인스트럭션 레지스터고,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수를 기억하는 것은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고, 현재 명령어를 기억하는 거니까 명령어 레지스터고, 명령어를 해독하는 장치는 해독기고, 그렇겠죠. 우리 그 해설에 보시면 제어장치와 연산장치에 대한 구조들로 쭉 나와 있어요. 가상기가 뭐냐, 누산기가 뭐냐, 그 다음에 명령 해독기, 디코더가 뭐냐, 명령 레지스터가 뭐냐,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는 뭐냐. 프로그램 카운터도 레지스터예요.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인데 그냥 줄여서 프로그램 카운터라고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15번 윈도우 복원 기능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윈도우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 상태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막 뛰어가다가 넘어져 갖고 무릎에 피가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넘어지기 직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전 상태로 돌아가면 안 넘어질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사람은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컴퓨터는 되돌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윈도우 7서부터 새로 나온 생긴 기능인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전에, 발생되기 전의 상태를 기억해 놓은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이전 상태로 되돌리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 이전 상태로 되돌리면 그럼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이 복원 지점은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되거나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또는 어떤 시스템을, 장치가 변경되거나 프린터를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면 자동으로 복원 지점이 설정이 돼요. 그래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내가 복원 지점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시스템 복원은 개인 파일을 백업하지 않기 때문에 복원을 시켰는데 내가 그 전에 삭제해 놓은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을까? 이건 안 돼요. 그리고 윈도우즈 업데이트한 변경사항은 복원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거는 자동 설정이 돼요. 윈도우즈가 업데이트가 되면 자동으로 시스템 복원 지점이 설정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두 번째에 의해서. 그래서 윈도우즈 업데이트한 변경사항도 복원이 돼요. 네.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MS사에서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 업데이트 항목 중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껐다 켜버렸더니 난리가 난 거야. 윈도우가 안 켜져. 그 윈도우가 제대로 정확히 작동되는 곳에 가서 그 어떤 복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또 복구 프로그램에 의해서 부팅을 시켜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손해배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껐다 키지 않고 윈도우즈 복원을 해주면 돌아가요. 아니면 그 업데이트한 거를 선택해서 삭제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지. 믿고 쓰는 건데, MS사 거를. 그런 일이 제 기억으로도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불편했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에어로피크 기능이라는 건 뭐예요? 이런 거예요. 제가 화면 오른쪽 밑에다가, 오른쪽 시계 나오는 데 있잖아요. 날짜, 시간 나오는 데다가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은 이렇게 바탕화면을 보거나, 그 다음에 밑에 제가 지금 어떤 창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터넷을 열어놓고 메모장을 열어놓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걔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마우스를 클릭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갖다 대기만 해도 나타나요. 예, 이런 것들을 에어로피크 기능이라 그래요. 에어로피크 기능. 편리하죠. 근데 에어로피크 기능을 사용하려면 컴퓨터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래픽 처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그래픽 처리 능력이 안 되면은 더 불편하죠. 그래서 에어로피크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접근성 센터.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돋보기 기능을 실행해 준다거나, 크게 확대해서 본다든지, 화상 키보드를 이용해서 실제 키보드를 누르는 대신에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끔, 또 고대비 설정을 위해서 시각적으로 색약, 색맹 이런 분들을 위한 글자, 이미지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접근성 센터인데, 두 번째 자녀보호 설정은 접근성 센터에 있는 기능이 아닙니다. 그러나 설명 자체는 틀린 건 아니에요. 자녀보호 설정으로서의 설명은 맞지만 이 자녀보호 설정 말이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접근성 센터에서 없는 말이다 라는 얘기죠. 예, 이런 문제들이 보기가 많이 나와요. 옛날에 이렇게 나왔어요.
돋보기 기능은 자녀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제한하는 거다. 엉뚱한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자녀 보호 설정, 이거는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맞는 말인데 이 설명이 맞아요. 그러나 접근성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보기가 요즘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아닌 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하드웨어 장치의 설치나 드라이버 확장 시 이 사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필요 없이, 원격 지원은 뭐죠? 하드웨어 장치 설치하는 게 아니라 뭘 필요 요청을 해서 도와주는 거죠. 핫 플러그인은 뭐입니까? 전원이 켜 있는 상태에서 하드웨어를 결합하거나 분리하는 기능이죠. 플러그 앤 플레이가 바로 꽂으면 인식해서 작동된다는 얘기죠. 예. 그 멀티스레딩은 뭐냐? 멀티스레딩은 말이 어려워요. 멀티스레딩은 컴퓨터가 한꺼번에 어떤 몇 가지 일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운로드 받는 중에,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중에 내가 다른 거 할 수도 있고, 컴퓨터를, 모니터를 두 개를, 뭐 세 개를 연결해서 하나는 영화를 보면서 동영상을 재생하면서 한쪽에선 파워포인트를 작업할 수도 있잖아요. 동시에 여러 개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걸 멀티스레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다음 좀 컴퓨터 사용하는 일반 하드디스크에 비하여, 하드디스크에 비하여 그랬으니까 하드디스크 드라이버라는 2번은 틀린 말이고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하드디스크에 비하여 속도가 빠르고 기계적 지연이나 에러 확률, 발열 소음이 적다. 이게 바로 SSD. DVD는 하드디스크에 비하여 느리죠. 엄청 느립니다. 예. 얘도 소음 많이 나요. 빙빙 돌면. 도는 회전체잖아요. CD, DVD, 하드디스크 이런 건 회전체거든요. 뺑뺑 돌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리가 나고요. 소리가 나면 시끄럽죠. 예. 그리고 발열이 발생해요. 열이 발생해요. 그리고 회전체는요, 진동이 발생합니다. 진동. 진동이 발생하면 치명적으로 컴퓨터에 손상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SSD는 반도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음 없죠. 진동 없죠. 발열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반도체도 열받으니까. 예. 짚디스크라고 하는 거 있는데, 네 번째 짚디스크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짚디스크는, 짚디스크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있을래나? 짚 드라이브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플로피 디스크처럼 생겼어요. 플로피 디스크처럼. 네. 장점, 퇴출. 일단 비싸. 용량은 좀 셌었어. 예. 그러니까 100메가? 플로피 디스크처럼 생겼는데 100메가야. 플로피 디스크처럼 생겼는데 100메가야. 근데 이런 장치를 별도로 사야 돼. 근데 CD보다 용량도 작아. 비싸긴 더 비싸. 그럼 뭐라 그럴까요? 야, 얘는 비싼데 쓸모도 없고, 그래? 그러면 버려. 이거죠. 퇴출당한 거예요. 네, 짚 드라이브는 퇴출당했어요.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보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라든지 CD, DVD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보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SSD, 이게 가장 요즘 인기 있는 종목이죠. 올바른 PC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데스크탑은 흔들림이 없는 곳에 설치하는 게 가장 좋죠. 당연하죠. 평평하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하거나 부품을 교체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감염 방지를 위해서 중요한 데이터는 자주 사용하는 하드디스크 백업한다 그랬는데, 이 하드디스크 백업하는 자체가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라 그랬잖아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외장 하드에 백업한다 그러면 맞는 말이라고 들 수 있는데, 일반 하드디스크는 컴퓨터 몸통 안에 같이 들어있는 거를 사용하는 하드디스크를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감염 방지를 위해서 백업을 하는 건데, 같은 데스크탑 내부에다가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같이 보관해 가지고 거기다 백업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얘도 감염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가장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 필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자동 필터는 원하는 내용을 골라서 추출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영역으로 결과를 자동 생성할 수 있습니까? 그거 필터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동 필터는 다른 영역으로 결과를 출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잘못됐어요. 고급 필터를 꼭 사용해야 돼요. 그 다음 문제 1번, 2번, 3번, 4번 항목이 4가지 수준이 4단계까지 나온 걸 봐서는 그렇네요. 첫째 최대값 먼저 계산했고요. 다음에 평균 계산했어요. 그렇죠? 최대값 먼저 계산했고 다음에 평균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소속별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룹 항목은 소속인데 소속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붙어 있고 글자가 좀 어색하게 되어 있지만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1번 누르면 뭐가 된다? 1번 누르면 전체 최대값과 전체 평균만 나와요. 4번을 누르면 뭐가 된다? 개별적인 게 다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다 표시하려면 윤곽기호에서 1번이 아니라 4번을 눌러야 된다. 그러니까 작은 숫자가 아니라 큰 숫자를 눌러야 모든 데이터를 다 보는 거예요. 1번 누르면 뭐다? 그룹만 보는 거예요. 요거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23번) A 네 번째 셀의 메모가 지워지는 작업에 해당하는 거 됐어요. A 세 번째 셀 배순용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자동 채우기 하면 이길순이 아니라 배순용으로 가는데 메모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메모 값은 데이터가 바뀌어도 살아있습니다. 예. 메모가 지워지는 거니까 메모 숨기기를 한다고 해서 지워지는 건 아니죠. 숨기는 거죠. 이때 모두 지워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모두 지워라 그러면 이때 뭐가 된다? 내용도 지워지고 서식도 지워지고 메모도 지워지고. 백스페이스는 글자만 지우는 거니까 아니고요.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설명을 변경할 때는 어떤 거 하죠? 옵션. 매크로 바로키나 설명서 변경. 매크로 이름이나 명령 코드 수정할 때는 편집.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매크로에 들어가 있는 바로가기 키도 변경할 수가 있고 명령 내용도 수정할 수 있고 매크로 이름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때 어떤 거는 편집, 어떤 거는 옵션에서 변경한다. (5054.2)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해서 정수 부분만 출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골뱅이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맞고요. 15시 30분 22초인데 시간을 두 자리로 만들었어요. 아워. 오전이면 03시로 나와야죠. 03시. 3시가 아니라 03시로 나와야지. 아워니까 시간 두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번이 잘못됐다.
틀 고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선택한 셀 아래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게 고정되는 게 아니라 위쪽과 왼쪽에 있는 게 고정되는 거죠. 틀렸어요. 26번에 1번. 예.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고요. 숫자가 입력된 셀의 치우기 내용을 컨트롤 키 누른 채 아래쪽으로 끌면 어떻게 돼요? 증가되죠. 숫자는요. 여기 1 해놓고 나서 드래그하면 복제가 되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움직이면 뭐가 된다? 증가돼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써있으면 홍길동 1 그러면 얘는 숫자가 증가되죠. 그렇죠?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제가 돼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자동 채우기에서 숫자 같은 경우에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잖아요. 예를 들면 1 여기가 3이야. 그럼 두 개를 블럭 잡고 드래그하면 뭐가 된다? 그때는 그렇게 가요. 그러나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뭐가 된다? 그때는 1313 복제가 돼요. 그 단순한 숫자 하나를 써놓고 나서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증가가 돼요. 숫자 하나만 써놓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뭐가 된다? 증가가 된다고. 그러니까 3번이 틀렸는데 애매하게 어렵게 설명을 해놨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를 경험이 없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컨트롤 D는 뭐냐면 다운 여기다 컨트롤 D 누르면 여기 있는 게 여기 복사가 된다고. 1좀 복사 또 컨트롤 R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으로 라이트 복사가 된다고. 복사가 된다고. 근데 여기 있는 거를 여기로 복제하고 싶어. 컨트롤 다운 아래쪽으로 복사가 된다. 그래서 컨트롤 D. 여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복사한다. 오른쪽에 있는 쪽으로 복사한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간다. 그래서 컨트롤 R 라이트. 그렇게 복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예. 저도 평상시엔 안 써요. 왜? 까먹거든. 그런데 이제 시험 공부를 문제를 풀다 보면 저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차 있었지 하고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그때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D, 컨트롤 V 붙여넣기 해도 되지만 그냥 키보드로 간단하게 움직이게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도 입력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는 건 뭐예요? 보기에 가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아 여기가 1페이지고 여기가 2페이지다 라고 이렇게 나눠서 본 것 뿐이에요. 여기 다 입력할 수 있어요. 다 뜯어 고칠 수 있어요. 다 뜯어 고칠 수 있어요. 예. 편집 입력 할 수 없는 거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맞는 말이니까 읽어봐 주셔야 되고요. eDate라는 함수가 있다 그랬어요. eDate. eDate는 뭐죠? 12월 8일에 1개월 후라면 1981년 1월 달로 넘어가는데 1월 달은 1월 8일이지 뭐 1개월 후니까. 근데 지금 얘는 2호 먼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개월 후에 마지막 날짜가 뭐냐? 1981년 1월 달은 31일이 말일이죠. 2호 먼스는 말일 찾는 거예요. 말일.
몇 개월 후나 몇 개월 전에 그 달의 마지막 날짜. 마이너스 1을 쓰면은 11월 30일로 가는 게 맞지만 플러스 1이니까 1개월 후. 예. 매크로에 관한 설명에도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매크로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죠. 매크로 이름은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죠.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가 대소문자를 구분하죠. 근데 매크로 이름을 지을 때는 반드시 글자로 시작해야 되고, 공백을 집어넣을 수도 없고, 어떤 기호를 넣을 수도 없고, 밑줄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그렇죠. 대부분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패스워드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매크로에 있는 바로가기 키, 컨트롤 C 뭐 이런 거 할 때 대소문자. 예. 나머지는 뭐 4는 4 다음에 숫자가 5죠. 4 다음에 숫자가 5,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오드는 홀수란 뜻이에요. 오드. 옆에 2분은 짝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4 다음에 홀수, 나오는 홀수가 뭐냐? 4 다음에 5가 되겠지. 그럼 2분 5니까 5는 홀수잖아요. 그러니까 2분은 짝수고, 그러니까 5 다음에 나오는 짝수가 뭐냐? 6이 되겠고. 파워는 거듭제곱이에요. 이 함수 중에 이런 함수가 있어요. 는 프로덕트 5,3. 이거는 15예요. 5와 3을 곱해라. 얘는 곱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는 5 곱하기 3 는 5 곱하기 3, 그러면 이거는 함수고 얘는 연산자로 푼 거예요. 우리가 는 sum 쓰면 이건 함수고, 는 2 더하기 3 이거는 연산자로 푼 거잖아요. 답은 5. 이건 5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덧셈도 연산자가 있고 함수가 있고, 곱셈도 연산자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곱셈과 덧셈에 대해서는 교환법칙, 결합법칙 뭐 이런 거 항등원, 역원 뭐 이런 거 있다며요. 수학에서 말하는. 근데 뺄셈은 함수가 없어요. 얼마를 빼라 이런 함수는 없어요. 더해라, 곱해라는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파워는 뭐냐? 파워 5,3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함수고, 5 거듭제곱 3 이건 연산자예요. 이거는 5 곱하기 5 곱하기 5, 5를 3번 곱한 거죠. 이거 125인가요? 그렇죠? 파워는 거듭제곱 연산자라 그래. 거듭제곱 함수. 거듭제곱 함수고요. 거듭제곱 기호는 요거. 예. 함수 이름이 그렇게 생겼어요. 이런 함수들은 뭐 풀어봐야 돼. 많이 풀고. 이게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MOD는 나머지인데 18을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몫이 얼마야? 몫이 마이너스 5인가? 5? 플러스 5인가?
플러스고 나머지가 마이너스인가? 헷갈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헷갈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학 시간에 안 풀어봤던 나머지인데 18을 4로 나눠라 그러면 나머지 구하기 쉽죠. 4, 4, 16에 2. 2가 나머지가 되는데 마이너스 4. 18을 마이너스 4로 나누라면 몫이 얼마인지 나머지가 얼마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 하나 주고 생소한 함수를 하나 넣어주는 거야. 생소한 함수를. 이건 거듭제곱이라는 함수고, 얘는 아까 보셨던 내용, 이거는 곱셈이라는 함수고, 다르죠? 그렇죠? 파워는 거듭제곱, 프로덕트는 곱셈. 그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 세 번째 셀서부터 A 9번째 셀까지의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콜론이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A3, A9라고 하는 글자가 돼 버렸어요. A3, A9라는 이름을 정해준 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름을 정해준 거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여기가 A3, A9라고 하는 셀 영역인지, 여기가 A3, A9라는 영역인지 모르잖아요. A3, A9라는 영역이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 그 이름 몰라. 에러가 뜨는 거예요. 요것도 가끔씩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 이전에 보면 또 나와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때 그 오류 메시지를 보세요. div 제로 에라, 뭐 네임 에라, 널 에라, 넘버 에라, 리퍼런스 에라, 밸류 에라,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에라의 그 종류에 대해서, 에러 메시지에 관한 거를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도넛형. 도넛형은 원형은 하나의 데이터만 갖고 해요. 홍길동 국어 영어 수학, 그럼 그거만 갖고 재는 거예요. 근데 홍길동, 일찜에, 임꺽정 몇 사람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시험 봤어요. 그러면 그 고리, 링처럼 생긴 고리에 한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의 고리에는 하나의 계열이 표시가 돼요. 보여드릴게요. 국어 이름, 국어 영어, 홍길동, 일집에, 임꺽정. 자, 이렇게 만약에 데이터를 블럭을 잡고 차트를 만들었는데, 원형을 차트를 만들면 각 사람 홍길동, 일찜에, 임꺽정이라는 사람에 대한 국어 점수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를 행렬 전환을 하게 되면은 홍길동에 대한 뭐만, 국어 영어만 두 가지만 갖고 비교하는 거고요. 그런데 차트를 뭐로 바꾸는가 했더니 도넛형으로 바꿀 거예요. 도넛형. 그럼 첫 번째 사람은 홍길동이고, 그 다음에는 일찜이고, 밖에 있는 게 임꺽정이에요. 지금 똑같은 값이 들어가서 그런 거고요. 그럼 하나의 고리에는 계열이 몇 개 들어있어요? 홍길동 계열이잖아요. 이게 홍길동 점수잖아요. 국어 영어. 그렇죠. 근데 계열에는 요소들이 있어요. 요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열이 뭐냐 이거지. 계열. 지금 보시면 이 문제에서 말하는 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홍길동, 일찜에, 임꺽정, 이 계열이에요. 하나의 고리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요, 홍길동이면 홍길동 것만 하나 나타나 있잖아요. 홍길동 계열만 나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요거는 일지매 계열이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말하는 하나의 고리에는 여러 계열이 들어간 게 아니죠. 하나의 고리에는 하나의 계열이 들어가는데 요소가 여러 개다 보니까,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이 여러 개다 보니까는 색깔이 여러 개로 나오는 거예요. 요소가 여러 개죠. 그러다 보니까는 헷갈리는 거예요. 문제 용어가. 그래서 아 맞아, 원형 그래프는 한 사람 것만 나오지만 도너형은 여러 사람이 나오지, 그러니까 여러 계열 나올 거야. 맞아요. 여러 계열이 나오는데 하나의 고리에는 하나의 계열이 나오는 거죠. 그 말이, 이것도 쉽게 말하면 말장난 하는 것 같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장난은.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에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원본이 바뀌면 피벗 테이블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그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피벗 차트를 만들 때 이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은 피벗 차트는 삭제되지 않고 일반 차트로 변경된다라는 거. 네 번째 보기처럼. 이게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예. 자, 항목은요. 항목은 옆으로 가는 게 옆으로. 성명 출신 지역, 성명 출신 지역 옆으로 가야 돼요. 이때 같은 줄이면 뭐다? 뭐뭐이면서 뭐뭐인 거고, 줄이 다르면 뭐뭐이거나 뭐뭐인 거고.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는 항목이 위아래로 돼 있잖아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로만 조건을 거는 겁니다. 같은 줄이면 1번처럼 같은 줄이면 뭐다? 이거는 뭐뭐이면서 정오로 시작하면서 서울 지역 사람. 두 번째는 정오로 시작하거나 또는 서울 사람이거나 이런 경우죠. 답은 두 번째가 되는 거죠. 많이 나와요, 이 문제는. 셀 참조. 우리가 는 해가지고 여기다가 는 해가지고 얘를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 참조잖아. 절대 참조는 이걸 절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는 하고 얘를 클릭하면 상대 참조로 가잖아요. 절대 참조가 아니죠. 그렇죠? 수식에 셀 참조를 입력한 후 셀 참조의 이름을 정의한 경우에는 참조 에러가 발생한다. 수식에 셀 참조를 입력한 후에 셀 참조 이름을 정의하면 역으로 정의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요거를 우리는 홍길동 홍국어라고 하자. 홍국어. 근데 는 홍영어 더하기 홍국어 이랬단 말이야. 홍영어는 얘가 홍영어고 얘가 홍국어인데 에러가 났어요. 그렇죠? 야, 홍영어는 홍국어는 알겠는데 홍영어는 뭐냐 이거야. 이름 하나만 정해놨네. 미안. 얘는 홍영어야. 얘가 홍영어야. 고쳤잖아요. 이름 정의했잖아요. 그때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수식에 셀 참조를 입력한 후 셀 참조 이름을 정의한 경우에 참조 에러가 발생한다. 셀 참조 앞에 워크시트 이름과 마침표를 찍어서 참조할 때 시트 이름하고 뒤에는 느낌표죠. 느낌표. 예를 들면 여기에서 는 시트 1에는 얘하고 더하기 시트 1에는 얘하고 더하기 얘를 더하라 그러면 시트 1에 있는 B의 세 번째 셀하고 홍국어라는 이름으로 정의된 애하고 시트 1에 있는 C의 세 번째 셀하고 세 개를 더해라 이거죠. 이때 요것이 뭐다? 시트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트 1번을 중간고사라고 하고 시트 3번을 성적표라고 하고
시트 2번은 기말고사라고 가정하면 중간고사 시트에 있는 B의 세 번째 셀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간고사라는 시트가 한 칸이 떨어졌어. 한 칸이. 그 뭐가 된다? 중간고사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헛다운표가 들어간다. 헛다운표가 들어간다. 마침표가 아니라 뭐다? 느낌표. 셀을 복사하여 붙여넣은 다음 붙여넣기 옵션에서 셀 연결 명령을 사용해 셀 참조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건 다 돼요. 예. 그러니까 옳은 거는 되는데 어디가 틀렸는지 이런 것들.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이것도 헷갈리고 다음 중 맞는 걸 고르시오. 이것도 헷갈리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명확히 모르면 힘들어. 기본적으로 행과 열에 숨겨진 거는 차트에 표시되지 않는다. 차트 제목, 차트 가로 세로 축 제목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해요. 마우스로 드래그 이동하면 보기는 싫지만 이동은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차트의 크기를 조정할 때는 Alt키 누르고 조정하는 거죠. 도형을 그리거나 차트의 크기를 조절할 때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조절을 하면 셀의 크기만큼 딱딱딱딱 조절이 돼요. 컨트롤 키가 아니라 컨트롤 키를 누르고 조절은 뭐가 될까요? 자, 차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자꾸 늘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컨트롤 잡고 누르면 어떻게 된다? 컨트롤 자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잖아요. 이렇게 같이 늘어나요. 양방향으로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하면 양방향으로 가로 세로, 예,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도형을 하나 그려놨는데 얘를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거하고 막 자기 멋대로 조절되죠. 그렇죠? 사이즈가.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들어가면 보통 조절할 때는 왼쪽 모서리에서 고정시켜 놓고 움직이거든요. 얘는 가만히 있고.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서 움직여요. 가운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가운데로 움직입니다. 이때 이거를 Alt키 눌러서 그리면 이렇게 셀에 딱딱딱 맞춰지는 거고, Shift키 눌러서 조절하면 같은 비율로 가요. 같은 비율. 비율이 똑같다고. 똑같은 비율로 가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어떤 도형의 크기를 조절할 때, 차트의 크기를 조절할 때 Alt키 눌러서 조절하면은 셀의 크기만큼 딱딱딱딱 끊어지면서 들어가는 거고, 컨트롤 키 누르고 쉬프트 키 누르고 조절하는 것도 다르고, 하물며 잘못해 가지고 얘를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하면 이때는 복제가 되죠. 크기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하면 복제가 돼요. 그리고 쉬프트 키 누르고 움직이면 똑바로 가요. 똑바로. 삐딱하니 조절이 안 돼. 삐딱하니 똑바로 가는 거야. 똑바로 가로 세로 똑바로. 예, 수평 수직만 이동한다. 그러니까 기능에 따라 달라져요. 차트 자체를 조절할 거냐, 차트의 크기를 차트 자체를 이동할 거냐, 차트의 크기를 조절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시트 한번 볼게요.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에 가보면 페이지의 여백에 가면 가운데 맞춤 있죠?
시트 탭이라고 했으니까 요거잖아요. 요거. 그러나 조금 전에 봤던 이 설명은 가운데 인쇄하는 거는 여백 탭에 가서 하는 거예요. 여백 탭에서. 시트 탭에서는 행렬 머리글 그 다음에 메모를 어디다 끝에다 표시할 건지, 눈금 선도 표시할 건지, 흑백으로 인쇄할 건지, 이런 거 행렬 머리글 ABCD 이것도 인쇄할 건지, 이런 거를 같이 인쇄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시트 탭이 아니죠. 여백 탭에 있는 거죠. 여백. 그러니까 그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 잘 안 쓰는 기능인데 페이지 탭, 여백 탭, 머리글, 바닥글 탭, 시트 탭 이런 탭들의 각각의 특징이 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 페이지 설정은 굉장히 많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주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 들어가서 밑에 있는 페이지 설정을 들어갔을 때 기능하고, 페이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페이지 설정에 가서 보는 이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있는 화면하고, 특히 시트 탭에 있는 영역 중에 다른 영역이 있다 하는 거. 인쇄 미리 보기 상에서는 안 되는 기능이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여기 세 가지고 다른 데 또 있죠. 뭐였더라? 어디가 하나 안 되던데? 세 가지였나? 예. 요 세 가지는 안 돼요. 이건 어디 가서 해야 된다? 여기 가서. 페이지 설정에 가서. 여기서 해야만이 작동이 된다. 하나, 둘, 셋. 요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 클립보드 그룹에 붙여넣기에 대한 내용인데, 요게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라서 2007 엑셀 2007 버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2010 버전으로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보기가 달라지죠. 2007 엑셀에 있는 붙여넣기 옵션에 있던 거고, 2010에 있는 옵션은 테두리 없음, 연결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이퍼링크로 붙여넣기, 연결하여 붙여넣기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답은 뭐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2007 버전 겁니다. 이거 2007 버전 거예요. 이건 달라졌으니까. 하이퍼링크로 붙여넣기는, 그래서 답은 세 번째네요. 여기는 테두리만 붙여넣기라고 되어 있는데, 하이퍼링크로 붙여넣기라는 거 2010에 없다. 이거 뭔가 볼까요? 경영과 평균과 수학과 정보과 평균. 이게 뭐야?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가지고 하는데, 앞에 있는 파란색 계열이 국어 점수고, 짙은 색 얘가 영어 점수인가 봐요. 겹치게 들어갔죠? 겹쳤잖아요. 반 50% 겹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겹치기 값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겹치기를 안 하면 0이면 벌어져 따로따로 이게 딱 붙어 있는 건데, 겹치기를 50 그러면 어떻게 돼요? 50% 하면 겹치는 거죠. 50% 겹치는 거죠. 0보다 작은 게 아니라 0보다 큰 값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게 겹칠 거 아닙니까, 차트에서. 그 세 번째가 틀렸다.